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자기소개 먼저 네. 해주시면 좋을 저는 것 같아요. 루인의 후예가 되고 싶은 쿰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쿠의 후예가 되고 싶은 조엘입니다. 야, 이거 립 서비스를 배웠네요. 오늘 저밖에 없기 때문에 립 서비스로. 오늘 단촐하게 두 명이 하는 걸로. 네. 네.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은 없어서 좋네요. 네. 편하게 계속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또 네, 그쵸. 어차피 쿠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네 명이든 두 명이든 퀄리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다음부터 참여 안 한다고 큰일 났네. 네. 저희 쿠퍼실리테이션 그룹에서 광고가 하나 있죠. 쿠퍼 조직개발 전문가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번이 몇 기인가요? 3기예요. 3기. 네. 벌써 3기가 됐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기까지 하다가 못했던 걸로 네, 맞아요. 들었는데 네.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도 좀 얘기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3기는 이제 2023년 3월에 시작합니다. 3월에 내년 시작하고 3월에. 네. 그 다음 해 2월. 그래서 1년 풀로 진행되고요. 네. 1년 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테크닉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수강 시간은 약 400시간 400시간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약 개런티 400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화요일 날 수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저희 그 쿠퍼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에 수강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함께 부여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교육 외에도 저희가 개설하는 교육은 다 들을 수 있다. 1년 동안. 너무 많이 퍼주시는 게 아닌가.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다 듣기를 기대하고 또 그걸 근데 너무나 많이 시간을 여기에 쓰세요라고 하면 또 생업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00시간 정도면 저희가 졸업장을 드릴 만하다라고 본 것이고 그 이상은 이제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쿠퍼 글로벌 OD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좋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실 수 있는 분들은 커리어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HRD 하시는 분 중에서 OD를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HRD가 OD를 포함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반대로 OD가 HRD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서로 이제 바꿔서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현재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HRD가 대부분 개인 개발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개인 역량 강화, 또 리더의 개인적인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요렇게 좀 집중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전체를 바꾸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초점을 잃고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능력은 다 훌륭한데 조직은 서로 이렇게 시너지나 협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개발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에 이제 약간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의 조직을 지배해 왔다면 지금 이제 뷰카 시대의 21세기는 굉장히 수평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매우 활발하게 소통하고 서로 학습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대학원 과정에 HRD 프로그램은 많지만
거기에서 OD는 정말 지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OD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런 OD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현재 HRD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 사람, 담당하는 사람이 OD를 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아예 퇴직을 하고 OD 전문가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제2의 커리어로 바꿔가고 싶다 하시는 분도 좋고요. 조직 내에 그냥 있으면서 OD의 부분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HRD든 또는 이쪽 기업 교육에서 강사로 이렇게 하시는데 강사로서의 전문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조직 개발자로서 좀 더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조직 개발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던 분들에겐 되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3기부터는 이제 1년 코스로 2학기로 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하죠. 일단 OD 교과서가 크게 OD 교과서 한 4-5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권을 다 뗍니다. 그래서 OD 교과서를 2권 뗀다. 영어로 된 교재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쿠퍼 글로벌 OD잖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는 다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글로벌이면 아무래도 영어를. 네, 뭐 글로벌이어서 영어를 쓴다라기보다는 영어가 필요하니까 전문가에게는 영어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전부 영어로 쓰기 때문에 네. 영어로 텍스트를 읽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논문도 거의 아마 뭐 간혹 한국 논문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영어로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교과서도 영어 교과서를 사용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를 쭉 이제 소위 독파해 나가는 것,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메인 파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세미나와 특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에 1, 2기에 뭐 했던 세미나 예를 들어보면 센스 메이킹, 또 저스티스, 그리고 컴플렉서티, 뭐 모티베이션, 아이덴티티 이런 조직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를 놓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세미나. 근데 이 세미나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학원처럼 그 수강자가 한 논문을 선정하고 제가 이제 리스트를 드리고 그 선정을 본인이 선택을 하면 그걸 자기가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방식의 세미나입니다. 네. 대학원 수업과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네. 뭐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철학에 관련된 그런 전문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이제 조직개발 컨설팅 실습인데요. 네. 어떤 인터뷰라든지 또 고객과의 관계에 관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실습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실습 과제를 가지고 와서 그 네.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론이나 어떤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 능력까지 길러내는 그런 실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 이제 조직 개발자라면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퍼실리테이션 저희가 제공하는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는 공개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은 공개 교육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이제 OD가 시작되면서 다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갈등 해결, 그 다음에 메타인지, 시스템즈 띵킹, 그리고 소프트 시스템즈 메서덜러지
이런 교육들을 개설하고 여기에 이것도 이제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프라인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1차는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역삼동 쿠퍼숲에서 진행하고요. 11월 3일 오후 7시. 네. 네, 쿠퍼숲 역삼역 3번 출구. 네. 네, 거기로 나오시면 그다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겁니다. 쿠가 직접 오시나요? 네, 네. 그다음에 그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설명회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2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12월 21일.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니까 설명회에 와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등록을 받고 있죠? 네, 등록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쿠퍼 글로벌 오디라고만 치시면은 제일 상단에 쿠퍼 글로벌 오디 홈페이지가 뜨니까요. 거기서 그렇군요. 네, 거기서 클릭을 하시면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보도 간단하게는 또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 개선 또 조직 개발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바꿔가는 그런 와중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환경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조직이 그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애자일하게 이렇게 적응해서 조직이 운영되려면 과거의 패턴으로 어떤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물론 그게 여전히 필요합니다만 좀 더 활기찬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 개발을 총체적으로 다룰 줄 아는 그런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직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챕터 7의 데이터 게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벌써 7장에 왔네요. 네, 아, 이제 빠르다. 거의 네. 끝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온 네, 것 많이 같아요.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챕터 7은 데이터 게더링인데 이제 그 책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119페이지에 스테이지 오브 더 컨설팅 프로세스라는 그 컨설팅 프로세스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챕터 6에서는 엔트리와 컨트랙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 게더링인데 그래서 챕터 7에서는 데이터 게더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뭐 조직 개발이 뭐냐 이런 이야기, 조직 개발의 역사, 개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서 조직 개발을 하려면 이제 외부 컨설턴트와 조직 사이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었고, 자 이제 계약이 돼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 게더링이다 이런 거네요, 그죠? 순서상. 네. 네. 물론 데이터 게더링을 다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데이터 게더링 하니까 좀 안 와닿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아, 자료 수집. 자료 수집해도 근데 좀 안 와닿지 않나요?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이면 뭐 약간 숙제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추상적인 느낌도 그죠? 있어서 네. 그렇다면 자료 수집 종류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수집 종류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병원, 항상 이 조직 개발 컨설팅한 병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게 좋거든요. 이제 환자가 의사를 만났어요. 그럼 의사가 환자한테 뭘 할까요? 맨 처음에 일단 왜 오셨나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안색을 또 보겠죠. 네. 네, 그러면 안색을 보는 게 뭐냐면 자료 수집. 그죠? 관찰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의 뭐 체중이라든지 이런 거 보겠죠. 네. 뭐 예를 들어 내과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렇게
살이 좀 붙어서 누군가 왔다. 그러면 뭐 짐작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저 사람은 이제 대사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이런 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째서 왔나요? 그러면 음. 이제 뭐 내가 요즘 피로감이 많다, 뭐 어지럽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검사를 했더니 뭐 어떤 수치가 뭐 안 좋았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게 다 자료 수집이에요. 그럼 그죠? 약간 프로파일링 같은 그렇죠. 느낌이 네,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보면 우리도 의사가 이제 자료 수집을 할 때 뭐 안색을 보고 그다음에 진맥을 하고 진맥 양의에서 진맥을 하진 않지만 맥박을 재긴 하죠. 네. 그다음에 혈압도 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진기로 요즘 청진기 많이 안 쓰지만 그다음에 뭐 MRI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뭐 필요하면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하고 네. 그 모든 게 데이터 게더링이다. 게더링이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주신 방법들이 데이터 게더링의 종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도 이제 뭐 물어보는 게 인터뷰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DNA 검사는 피 검사는 피 검사. 뭐 네.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5가지로 이 책에서는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인터뷰, 네. 2번 포커스 그룹, 음. 3번 서베이 앤드 퀘스천에어, 4번 observation, 네. 5번 you know unobtrusive measures. unobtrusive measures. 이건 뭐냐면 이제 참견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조사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관찰적 기법으로 관찰 배웠던 것 같네요. 관찰만 해도 네. 관찰하는 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나를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는 시선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침입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방해가 된다거나 걱정을 끼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예 그런 거 없이 하는 거.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자료 조사 같은 거.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조사하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제 막 그런 모습이 막 보여지면 그러겠지만 조용히 그런 걸 알아보는 것 가지고는 뭐 재무 데이터를 확인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unobtrusive measures다 이렇게 얘기할 수 문헌 있어요. 분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문헌 분석만은 아니에요. 아닐 수 네, 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조직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그럼 얘는 조사를 하면 다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늘 있는 거죠. 네. 그럼 걱정이 되면 사람들은 정보를 왜곡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네, 그런 거죠. 이거를 5가지 방법을 처음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놀랍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나옵니다. 아, 그렇겠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문헌 분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방법 인터뷰, 뭐 표본 인터뷰. 조사 해가지고 마지막에 문헌 분석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거 읽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생들도 사회조사하러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뭐 실제로 그 주변 커뮤니티 뭐 조사한다고 막 다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배운 게 나중에도 쓸모가 있다가 증명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하나씩 이제 훑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인터뷰. 네, 인터뷰. 네. 인터뷰는 이제 뭐 알다시피 면접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주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응답자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조직을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거다, 정보를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조엘도 면접에 참여한 적이 많이 있죠. 네, 뭐 면접 받는 사람으로 참여를 많이 해봤던
아 그런가요? 해봤죠. 네. 우리 회사 올 때도 면접을 받았었을 거고. 네, 맞아요. 근데 프로젝트에서 면접을 한 경험은 없었나요? 아, 프로젝트에서 네, 네. 면접이라 해서 어. 취업으로 무조건 생각을 했네요. 그죠? 아직은 약간 취준생 모드가 남아 있군요. 아직 좀 됐는데.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에 참여한 적이 많죠. 네, 많이 참여해봤죠. 그죠? 네. 어땠어요? 경험을 좀 들려주면. 우선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뭐 기록으로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기록으로 참여할 때는 손은 아프지만 머리는 좀 편했던 부분이 그냥 다 받아 적고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뭘 물어봐야 할지 생각을 안 해도 됐다. 네. 그래서 손만 힘들었지만 머리는 쉬었다. 이걸로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뭘 물어봐야 될지조차 어려울 수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도 주워 들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배우고 보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지만 또 프로젝트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 들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터뷰 대상자들도 여러 명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무작위로 선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보직자 몇 %, 비보직자 몇 % 이렇게 선정을 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보직자 인터뷰를 할 때는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가? 네, 문제가 느낌? 없어 보이는데 네, 이게 네. 왜 이런 컨설팅을 맡겼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비보직자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아니래요. 아까 말했던 게. 그래서 그럼 뭐가 과연 진실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밌는 포인트를 많이 짚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명확하게 나열해 놓고 가능한 한 그 질문, 거의 반드시 그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스트럭처드 인터뷰다, 이렇게 구조화된 인터뷰. 네, 그 다음에 언스트럭처드는 그런 것 없이 정말 열어놓고, 저희 회사는 그 언스트럭처드를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렇게 맞아요. 하고, 근데 이제 언스트럭처드를 했을 경우, 아까 스트럭처드 인터뷰인 경우에는 질문이 있으니까 면접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질문대로 하면 되니까. 질문 만들 때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한다거나 어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맥락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언스트럭처드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럴 언스트럭처드를 할 수 있으려면 비구조화된 면접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제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 질문이 더 필요하겠구나. 또 저 상황에서는 저 질문이 필요하겠구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오면 제가 면접을 하는 걸 옆에서 이제 기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배우는 거죠. 쿤은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쯤이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조직 개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법이나 어떤 도구나 방법도 완벽한 건 없다. 항상 한쪽 편이 좋으면 한쪽 편에서는 안 좋은 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이번 챕터에서도 이제 그걸 많이 강조하죠. 이 5개를 잘 섞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는 온전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쯤 되는 게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입니다. 세미 스트럭처드. 그래서 반구조화. 반구조화된 그런 질문인 건데 몇 개의 큰 질문은 좀 던지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세부적인 질문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어가는 방식이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너무 준비를 안 하면은 막연할 수도 있고 네. 꼭 해야 할 질문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세미 스트럭처드 인터뷰 정도가 조금 상황에 대처할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의 경험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머릿속에 사실은 이제 구조가 있는 거죠. 그쵸, 질문의 구조가 머릿속에 있는 거고. 사실상 스트럭처드 인터뷰이긴 그쵸. 하지만 네네네. 거의 있는 거죠. 아, 요거 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상황에 잘 맞춰서 네. 이제 그 적응적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경험이 이제 적은 그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네. 너무 막막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질문 세트를 미리 준비하고 그 정도의 질문 중에 이제 골라서 쓰게 하는 방식. 이런 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그 팁을 하나 주고 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오픈 엔디드 퀘스천으로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열린 질문. 저는 우리 회사에서 늘 강조하는 질문이 What's the story?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라거나 또는 뭐 요즘 조직 어떠세요? 라거나 네.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거나 뭐 등등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되게 열려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다음 후속 질문이 착착 생각이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은 또 좁혀진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질문의 예시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나쁜 예시가 있어요. Do you feel there is too much conflict on this team? 이 팀에 갈등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은 네. 이제 폐쇄형 질문이잖아요. 이미 답이 의도가 들어간 질문이라고 의도가 생각하면 있을 될까요? 수도 있고 왜 네. 그러냐면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으려니 하고 묻는 그런 의도가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아, 네. 근데 네 아니요 이 너무 정보가 없는 데이터를 지금 수집해야 되는데 네. 정보가 없어요. 예 아니요만 하면 정보가 너무 적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the members of this team?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 팀 멤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저 멤버들 사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뭐 조엘은 어때요? 요즘 팀하고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실제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근데 요즘 자주 만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요. 뭐 이런 등등의 더 이제 이야기를 풍성한 할 수 있겠죠. 대답을 들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후속 질문의 예시가 있는데 Why do you think that is true?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후속 질문으로 이어가는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질문 테크닉을 발휘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실제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잘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이제 이런 열린 질문으로 시작을 했을 때 사실은 뭐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을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대답이 없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갑자기 좀. 그래서 앞에 그 인터뷰를 할 때에 네. 그 인터뷰의 목적,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안 되면 네. 컨설턴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진정성 있게 정말 조직을 도우려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나에게는 아무런 뭐 이렇게 부도덕한 또는 비윤리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상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지 지금 이분이 처음 본 CEO의 사람이니까.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뭘 사람을 잘라내려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이제 사전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발언을 쉽게 하는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있잖아요. 네. 그 안심 뭐 그 정확한 대답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대답하셨다가 달리 생각이 되시면 뭐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실 거고 여기서 발언한 내용은 누가 발언했는지는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거고 저만 알고 있게 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안심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을 통해서 점점 좁혀간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셀렉트 퍼티시펀트라고 이제 참여자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네. 잠깐 그 조엘이 얘기해줬었잖아요. 네. 뭐 시니어를 만났을 때, 그다음에 주니어를 만났을 때 서로 얘기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니까 네. 우리가 다른 이야기가 수집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걸 균형 있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이제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인터뷰를 한다.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계층, 승진한지 막 얼마 안 된 사람, 또는 앞으로 할 사람. 앞으로 승진하게 될 사람, 그다음에 어떤 직종별로 이런 직종, 저런 직종, 그다음에 또 경력도 뭐 되게 저경력, 고경력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특정한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뭐 오히려 그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좀 비효율적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고. 왜곡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왜 나를 불렀는지 되게 못마땅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인터뷰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조직 문화를 진단한다거나 조직 개발 전체 조직 개발을 위한 그런 진단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다양한 소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포를 다이버시티를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명단에는 계시는데 이제 너무 현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뭐 참여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 급하게 그날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맞춰둔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럴 때는 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경우에는 내부 우리랑 같이 연락하는 내부 담당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찾아달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스케줄링을 할 때 그분의 사정에 맞추어서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게 필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한 20명을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정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또는 날짜를 한 5일 정도의 날짜를 이렇게 주고 그 중에서 시간과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이제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더라도 이제 갑작스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 담당자나 그런 분에게 한번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원해서 받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요청할 때 강제로 할당하지 말고 이 인터뷰에 응할 사람, 취지를 설명을 해주고 인터뷰에 응할 사람을 하시라. 그렇게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의 명단을 보고 내부 이제 HR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아, 이게 좀 균형 있는 의견을 듣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노조원에 해당되는 사람만 다 신청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제 비노조원을 추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시니어만 잔뜩 신청하고 주니어는 뭐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주니어의 분포를 이제 또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그 신청 상황을 보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쿠처럼 경험이 많고 언스트럭티드 인터뷰를 하시지만 머리엔 이미 다 구조화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청취자에 따라서 뭐 아직 인터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아직은 조금밖에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네. 그럴 때 쿠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터뷰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팁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팁을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쿠가 생각할 때 이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사실 다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인터뷰 뭐 시간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네.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시간을 잡는 편인데 그다음에 인터뷰의 인원도 되게 중요하고 인터뷰의 분포도 되게 중요하고 네. 질문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의 이런 어떤 비밀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해보지 않은 채 인터뷰를 하는 거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되게 숨겨진 게 뭐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떤 질문이 좋은가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인터뷰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는 데는 100만 가지의 그 상황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가 어떤 질문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픈엔디드로 해주세요. 열린 질문 해주세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좀 폭넓은 질문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좀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이 보여지면 좀 더 집중하는 질문을 던지세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오버롤한 질문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이그젬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아까 던졌던 것처럼 뭐 요즘 팀원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네.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 조직에서 가장 이렇게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세요? 뭐 이런 걸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런 몇 가지가 그냥 맨 처음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좋을 수도 있을 거고 나쁠 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때 상황에 질문은 따라, 네. 그때 질문은 뭘 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되고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저의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야 그때 어떤 질문을 던질지에 대한 판단력이 선다. 네, 그래서 거기서의 중요한 인터뷰의 팁은 공부를 많이 하시라.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앞에 지금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할 만한 지금 이 책을 읽어가는 것 자체가 공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인터뷰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복합적이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정형화된 질문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질문들이지만 듣기 싫으실 수 있는 말이지만 결국엔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된다. 뭐 어쩔 수 없는 네.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점에서 벗어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은
또 그 인터뷰 상황에서 또 배우시는 것들이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계속 네. 배우게 되죠.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네. 경험을 개개인적으로 축적을 해나갈 거고 네. 그것을 이제 미리 아는 방법은 결국은 책이나 논문을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직지신공을 열심히 들으셔도 되고요. 직지신공은 그래서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지신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직원 이게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제일 좀 걱정되고 뭐 말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요즘 다른 직원들이 자꾸 이직을 하니까 저도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제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라디오 스타 보면 그 김구라가 무슨 말을 할 때 폴더 쫙쫙 이렇게 그 CG로 처리해 주잖아요. 아, 네네네. 그죠? 그거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뒤에 CG처럼 쫙 내가 읽었던 논문이 펼쳐지게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직과 관련돼서는 조직의 직무 만족도가 관련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정성에 관한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또 커미트먼트의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직과 나와의 그 POS라고 해서 저 조직 지원이 얼만큼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리더와의 사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내 나이 또래에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뒤에서 딱 펼쳐지면서 그 중에서 뭘 꺼내서 질문을 할까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데이터 게더링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포커스 그룹이라고 써 있어요, 책에. 네. 그래서 포커스 그룹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포커스 그룹. 네. 여기 조엘이 팁이 여기 팁이 책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걸 물어봤었군요. 아, 네. 네, 네. 여기 하나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가 함부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질문을 유도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자의 의도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실제 그렇죠. 의도가 없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대답을 하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라는 유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의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표시나지 않도록 해라. 네. 요게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면 공감을 표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듣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싶으니까.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맞아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핵심은 그렇게 됐을 때 사람 그 인터뷰이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거 또는 객관적인 조직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중립적으로 열어놓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도할 위험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다. 근데 이제 그런 유도가 안 될 것 같으면 뭐 그 화목한 분위기로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일부러 막 냉정하고 엄숙하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렇게 동조하듯 하다 보면은 네. 그냥 그쪽으로만 데이터가 수집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 팁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포커스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포커스 그룹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포커스 그룹은 이제 한 명 한 명 하는 것이 앞에서의 그 면접이었다면 네. 여기는 이제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2명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늘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음. 옆에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다가 될 수 있고, 그쵸. 또 둘이 있으면 서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대화하면서 아 맞아 이러면서 서로 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시도를 하는 거고, 네. 어떤 인원을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한 5명 내지 15명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네. 저희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인원이 많게 30-40명의 포커스 그룹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포커스 그룹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이제 GDI라고 주로 부르는 편이죠. 포커스 그룹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쓰기도 하지만 그룹 다이너믹스 인터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보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인터뷰는 훨씬 그 테이블에서의 역동이 더 살아나는. 네. 그래서 실제 문제 해결 워크숍 같은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써낸 거, 그분들이 그려낸 거, 또 우리가 관찰한 거, 또 우리가 들은 것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아주 풍부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GDI는 저희가 만든 개념일까요? 아니면 GDI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약간 FGI의 조금 더 진전된 버전? FGI라는 컨셉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막 완전히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퍼실리테이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방식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원래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사실은 그런 역동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별 면접을 모아놓은 것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방식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들 실제로 많이 해요. 실제로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포커스 그룹을 한 건데 그렇죠. 그냥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 네. 네. 정해진 질문 놓고 한 사람 물어보는 방식으로 포커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포커스 그룹은 뭐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네. 역동을 불러일으켜서 거기서 숨어 있었던 미처 각자에게 물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그런 것들까지 숨겨진 게 찾아진다. 요 점을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그만큼의 뭐 유용한 가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아까처럼 혹시 뭐 그런 포커스 그룹으로 인터뷰를 할 때 좀 더 생각해야 될 팁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포커스 그룹은 이 책에서도 퍼실리테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룹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룹을 다루다 보면 뭐 말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런 게 생겨날 수 있고 우리가 그쵸. 흔히 워크숍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회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늘 생겨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루어내는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시려면 퍼실리테이션을 배워두는 것이 필요하고 네. 보통 이제 미디에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이 중재자. 네, 느낌. 그 뭐죠? 이런 이제 조사 업계 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세일즈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도 포커스 그룹을 하고 신제품 개발할 때도 포커스 그룹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정성조사로서 이제 포커스 그룹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경우에 일반적으로 미디에이터라고 불러요. 또는 뭐 모더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근데 퍼실리테이터가 사실은 더 바람직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책에서도 퍼실리테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을 배우시는 게 필요하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팁이었네요. 네. 그래서
뭐 그때 퍼실리테이터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여기 예를 들면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되게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있을 때 그런 걸 잘 포착하는 능력 네. 이런 게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엘 지금 뭐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딱 몸짓, 제스처 이런 거 잠깐 보고 스쳐 지나갔는데 그걸 포착을 해서 그분에게 지금 조엘 뭐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조엘이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또 움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습이라는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습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고 하면 이제 뭔가 말하려고 하는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한테 습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건네주면 그분이 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퍼실리테이터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도하지 않고 이제 객관적으로 그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려면 이제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회사의 이제 리더들이 구성원들과 회의나 워크숍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게 뭐냐면 있을까요? 네. 모이면 맨날 사람 많이 달라 월급 올려달라 얘기밖에 안 한다. 복지 타령 월급 타령만 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한다. 근데 회사로서는 회사도 더 주고 싶은데 네. 사정이 안 돼서 안 해주는데 그거 얘기만 하면 모이면 그 얘기만 하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포커스그룹 할 때도 그런 군중 심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그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네.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런 말을 여기서 해야 이런 말을 하는 자리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안 하면 결국 우리가 손해볼지도 몰라 이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 몰려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지 않도록 사전에 벽에다가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좀 써놓고, 그죠? 그다음에 발언한 내용도 좀 붙여놓고,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렇게 그 패배주의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해봤자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네, 그랬을 때 자꾸 그걸 파고들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게 왜 나왔는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좀 더 설명을 해봐달라. 그러면 되게 거기에서 굉장히 깊숙이 조직의 패배주의를 만들어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포커스 그룹의 팁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게더링 메서드에서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서베이 퀘스처네어부터 observations, 그 다음에 unobstructive measures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